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5장 불의를 방관할 것인가? 레이먼드 시에는 다시 주일 아침이 밝아왔고 예배 시간이 다 될 무렵 헨리 맥스웰 목사의 교회는 수많은 교인들로 가득 찼다. 예배가 아직 시작되기 전 에드워드 노먼 사장은 많은 교인들로부터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강대상에서 세 번째쯤 되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행된 일요판 신문에 앞으로는 일요판을 만들지 않게 된 해명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기사 내용이 진지하면서도 사뭇 예기치 않은 것이라서 모든 독자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크나큰 무리를 일으킨 일련의 기사가 일찍이 레이먼드 시의 보편적인 사업 관습을 그토록 뒤흔들어 놓은 적은 없었다. 데일리 뉴스에 관련된 사건만이 교인들의 관심거리는 아니었다. 교인들은 이번 주에 철도 공장에서 소장인 알렉산더 파워스에 의해 야기된 이상한 일들, 여러 개의 연쇄점을 가지고 있는 사장 밀턴 라이트가 자신의 상점에서 행한 특기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배는 교인들 사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흥분의 물결을 타고 서서히 진행되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는 그 모든 흥분과 호기심을 매우 침착한 태도로 맞이했으며 이는 곧 평소보다 더 큰 힘과 성스러운 의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의 기도는 많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의 설교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있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분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자문자답을 하면서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로 설교를 준비해왔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가 두 주일에 전의 설교와는 확실히 다른 내용과 힘을 지니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주 화요일 그는 서글프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간 낯선 사나이의 무덤 앞에 서서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되돌아가나니 하고 말했었다. 이제 목사의 영혼은 심오한 힘을 지닌 성령의 감동을 입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나 다시 강대상을 마주 대하기 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갈구할 때는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영감을 받았다. 바야흐로 주일이 다가오고 교인들이 모여드는데 맥스웰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교하실까? 라고 자문자답을 해보며 매우 고심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설교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이상과 조화롭게 부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교회의 교인들은 일찍이 맥스웰 목사로부터 그처럼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느꼈다. 그의 설교에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특히 위선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었고 불을 추구하는 탐욕과 이기심, 허영심 등에 대한 비난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의 책망과 따끔한 충고는 제1교회가 생긴 이래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던 것들이었다. 또한 설교가 진행됨에 따라 교인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흘러넘쳐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을 규합시켰다.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 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소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옳았다. 레이첼 윈슬로우가 이번 주에는 설교 후에 목사의 요청에 따라 특송을 부르기 위해 일어섰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가 끝났는데도 웬일인지 박수 갈채가 없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길래 경건한 침묵과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었을까. 레이첼의 용모는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자신의 뛰어난 미모를 의식함으로 인하여 깊은 영적 감동을 느끼며 노래를 들으려는 사람들의 귀에는 곧잘 거슬림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그녀 자신의 음악과의 혼연일치나 감동에도 방해를 주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기미가 조금도 없었으며 그녀의 우렁차고 고상한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성령의 힘이 깃들어 있었다. 이처럼 겸손과 순수성에서 우러나온 찬송은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 뚜렷한 감동을 일으켰고 모두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예배가 끝나기 전 맥스웰 목사는 지난주에 서약한 교인들은 잠깐 남아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전하면서 지금이라도 서약할 의사가 있는 교인들은 함께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교인들의 전송을 다 마치고 나서 천천히 교육관으로 들어서던 목사는 그곳을 가득 메운 교인들을 보고 크게 놀라고 말았다. 이번에 서약하겠다고 나선 교인들은 대부분 청년들이었고 소수의 사업가와 교회 직원들도 함께 끼어 있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맥스웰 목사는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지난번처럼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분명히 응답이 있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명백히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서약을 마치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심을 느꼈다. 서약을 마친 후에도 그들은 한동안 남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함께 상담을 하고 같은 교인들로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진지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에드워드 노먼 사장이 취한 행동 방침은 그들 모두에게 이해의 공감대를 만들어 주었고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이 서로 오가기도 했다. 일요판 신문을 발행 중지함으로써 장차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먼 사장 옆에 앉아있던 알렉산더 파워스가 물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독자와 광고주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다소 회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후회한다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거나 하진 않으시는지요? 헨리 맥스웰 목사가 물었다. 조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 스스로 확신을 얻고 싶어서 묻습니다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일요판 신문을 발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동안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자스퍼 체이스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해서 곤혹스러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결코 아니더군요. 저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버지니아 페이지가 그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녀는 레이첼 윈슬로우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서약을 지키는 데 성공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그런 질문을 던질 때면 특히 옳은 해답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재산을 소유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보기가 될 만한 예를 찾아낼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 깊이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대답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100만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 하는 것이 제가 지닌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했음을 고백하겠어요. 나는 그 돈의 일부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레이첼이 버지니아를 향해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 정도의 해답은 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진실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행동에 내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원칙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내가 지닌 재산과 그 재산의 활용에 관계되는 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는 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기꺼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찾아내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밀턴 라이트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와 종업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바야흐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단계에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되면 자신과 종업원들 사이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몇몇 젊은이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옳은 해답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썼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행적을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의 행동 동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선 요구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그런 요소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해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각기 침묵의 기도를 가졌는데 성령이 점점 더 강하게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과 고충을 나누고 서로 의논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 레이첼 윈슬로우와 버지니아 페이지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갔다. 에드워드 노먼과 밀턴 라이트는 둘 다 이야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노먼의 집을 지나쳐 버리는 바람에 다시 되돌아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자스퍼 체이스와 전도회 회장은 회관의 한 모퉁이에 서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알렉산더 파워스와 헨리 맥스웰 목사는 방에 남아 있었다. 목사님께서 내일 저희 철도 공장에 오셔서 내 계획을 살펴보시고 노동자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 한번 가 뵙도록 하지요. 맥스웰 목사는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과연 내가 이제껏 교인들 앞에서만 설교해 오다가 200~300명의 우락부락한 노동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감동 깊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려는 순간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해 보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꾸짖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든 망설임을 없애버렸던 것이다. 이튿날 맥스웰 목사가 철도 공장에 다다르니 파워스 씨는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정오가 다 될 무렵이었는데 파워스 소장이 청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지요. 제가 장차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계 공작실을 지나 긴 계단을 한참 올라가서 널찍하고 텅 빈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한때 회사에서 창고로 사용했던 곳이었다.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서약을 한 다음부터 제게는 생각할 것이 퍽 많았습니다. 소장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갔다. 그중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방이랍니다. 회사 측에서 내게 이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요. 스팀 파이프가 놓여있는 저 구석에 테이블 몇 개와 커피 끓이는 기구를 갖다 놓을 예정이랍니다. 저의 계획은 그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일을 쉬고 이리로 올라와서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일주일에 2~3번씩은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하여 약 15분 동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는 깜짝 놀라면서 과연 거친 노동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물었다. 물론 그들은 올 것입니다. 결국 제가 그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셈인데 그들 대부분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노동자들이거든요. 물론 대체적으로 그들은 교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지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그분께서는 다른 일보다 먼저 이 노동자들의 실생활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자는 것은 매우 보잘것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의 기독교적인 상식으로 보아 합당하다고 여겨진 최초의 계획이므로 이 생각을 꼭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에 이곳으로 올라오는 노동자들에게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곳에 올라와서 방을 한번 둘러보라고 청했거든요. 이 방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해 저도 몇 마디 할 작정입니다. 맥스웰 목사는 그가 처음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에 와서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망설였던가를 기억하고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거친 노동자들 앞에서 아무런 원고도 없이 어떻게 연설할 수 있을까? 그는 솔직히 말해서 다가올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주일마다 강대상 앞에 서서 친근하게 마주 대하던 얼굴들과 전혀 딴판으로 우락부락한 노동자들과 대면할 생각을 하니 온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에는 12여 개의 긴 의자와 탁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노동자들은 아래층의 기계 공작실에서 쏟아져 나와 2층으로 모여들더니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모인 사람들은 대략 300명쯤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소장이 여기저기 붙여놓은 게시문을 읽고 일종의 호기심에서 이 방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그들은 방 안을 둘러보고는 흐뭇한 인상을 받은 듯 했다. 방이 꽤 넓은 데다가 공기가 맑았고 담배 연기와 먼지가 전혀 없었으며 스팀 파이프의 온기로 알맞게 훈훈했다. 12시 40분쯤에 파워스 씨는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노동자들에게 전했다. 그는 청중들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말을 마친 후 몇 분 동안 좋은 말씀을 전하기로 이미 동의한 바 있는 제1교회의 헨리 맥스웰 목사를 소개했다. 맥스웰 목사는 얼굴이 거무튀튀한 기름으로 얼룩져 있는 노동자들 앞에 평생 처음으로 마주섰을 때의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하리라. 다른 수많은 목사들처럼 그도 이제껏 옷차림과 교육 수준과 생활 습관이 서로 익숙하고 친근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만 설교를 해왔을 뿐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토록 생소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였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서약한 행동 규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주제는 삶에 대한 만족이었다. 즉,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갔다. 그는 훌륭한 양식의 소유자였으므로 생소한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과 동떨어진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전혀 갖지 않았다. 그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의 간격이 느껴질 만한 어휘는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 설교가 끝나자 그들은 즐거워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일을 하러 내려가기 전에 맥스웰 목사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다. 그날 맥스웰 목사는 집에 돌아와서 육체 노동자와 따뜻한 악수를 나눌 때 느끼는 즐거움을 평생 처음으로 맛보았다고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그날 헨리 목사에게 실제로 그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었다. 그날은 그와 노동자들 간에 동료의식이 싹튼 첫날이었으며 레이먼드 시의 노동자들과 교회 사이에 벌어진 깊은 간격을 이어줄 다리를 놓기 위해 최초의 기둥을 세운 날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알렉산더 파워스는 자신의 책상으로 되돌아오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이 철도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깊은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철도 아래쪽에 세워진 역들을 살펴보면서 버려진 간이식당 같은 데서 꽤 쓸만한 탁자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다 커피 끓이는 기구와 찻잔들을 갖추어 놓으면 꽤나 아늑하고 멋진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 같았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요청에 응하여 휴게실에 모인 것으로 봐서 그가 세운 전체적인 계획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했다. 그는 만면에 흡족한 빛을 띠며 일상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어지는 일을 자기도 해보자고 노력했다고 중얼거렸다. 그가 본사에서 발신한 길다란 서류 봉투 가운데 하나를 뜯어본 것은 오후 4시가 다 될 무렵이었다. 그는 구입한 물품들에 대한 주문서가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평상시에 사무적이고 재빠른 동작으로 타자기로 찍힌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몇 줄 채 읽기도 전에 이 서류는 자기 사무실로 올 게 아니라 화물수송부장에게로 가야 할 서류임을 알게 되었다. 자기에게 온 서류가 아니라서 별로 읽어볼 생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한 장을 넘겼을 때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미 연방정부의 주간통상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직상의 범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남의 집을 침입하여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변명할 여지도 없는 뚜렷한 범법 행위였다. 할인율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모든 주가 합의한 통상 법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고 이곳의 주법에 비추어 봐도 철도 회사들의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에 의회가 통과시킨 특정 법규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이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주간통상법 및 미시간 주법을 어긴 혐의로 자신의 회사를 고발하기 충분한 증거물을 손에 넣은 셈이었다. 그는 마치 독약이나 되는 것처럼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이 섬광처럼 그의 양심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애써 이 질문을 회피하려 했으며 내심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묵과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물론 오래전부터 회사의 다른 모든 간부들이 거의 다 알고 있듯이 이런 식의 범법 행위가 거의 모든 철도 회사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철도 회사 공장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과는 별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부주의로 인하여 자기에게 배달된 서류가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확연히 밝혀주고 있었다.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도둑놈이 이웃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면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경찰들에게 마땅히 신고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닐까? 철도 회사라고 해서 이와 다를 게 뭔가? 철도 회사라고 특별히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국민을 유린하고 법을 위반하는데도 묵과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다. 만약 그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사직 당국에 고발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할 것은 뻔한 이치였다. 아내와 딸은 이제껏 부유한 생활을 해왔고 사회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만약 그가 증인으로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법정에 나가게 되고 그의 순수한 동기가 어떤 술책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게 된다면 모든 일이 그의 불명예와 파면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그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모르는 척 그 서류를 수송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마음에서 한 외침이 들렸다. 부정이 계속되고 법률이 위반되든 말든 내버려 두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단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세워둔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데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이 만연한 오늘날 이 거대한 철도 회사에서 보잘것없는 일개 소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더 크게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그날 하루가 다 저물 때까지 알렉산더 파워스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사무실에 전깃불이 켜지고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와 공작실에서 기계가 작동되는 굉음이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들려왔다. 마침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종이 울리자 기계들이 서서히 멈추면서 노동자들은 연장을 놓아두고 세면실로 갔다. 파워스는 시계가 째깍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창 밖에 늘어서 있는 노동자들을 보았다. 그는 사무실 직원에게 말했다. 난 좀 더 있다 가겠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는 마지막 노동자가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세면실에서 웅성대던 노동자들이 사라진 후 한 전문 기사와 조수가 30분 정도 기계를 매만지고 나서 다른 문으로 퇴근했다. 저녁 7시경 누구든지 소장실 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매우 범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손 안에 파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위에 고개를 숙인 자세로 깊은 번민에 빠져 있었다.